그럼 철수하세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협박카드로 꺼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비된 듯한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위협에 한국이 항상 굽실거렸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황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며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미국조차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까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언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째 전략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예요.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제가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 4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주제는 한국 압박 전략이었죠. 회의를 주재한 건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편안해졌다. 방위비 분담금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 전략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거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이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놀랐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는 핵폭탄 같은 압박이죠. 한국 정부는 분명 당황할 것이다. 언론도 발칵 뒤집어질 테고 정치권도 비상이 걸릴 거야. 부차관보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 검토 기사를 흘리고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는 거였죠.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매달리는지 보자고. 그의 말투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후 한국 정부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 논평은 단 2마디였거든요. 관련 보도를 검토하겠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한국 외교부도 국방부도 심지어 여당 대표도 침묵을 지켰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고요했어요.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한국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 정치권이 완전히 잠잠했어요. 여당도 야당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정감사라도 열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없었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몇몇 댓글이 있긴 했지만 그럴 줄 알았다 정도의 담담한 반응뿐이었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브레넌, 한국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 부차관보가 제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해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용하다니? 우리 압박에 굴복한 건가?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말을 망설였죠. 오히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펜타곤 내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관료들이 하나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쉽게 넘어올 리가 없는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급히 한국 주요 언론사들을 더 깊이 파봤어요. 그런데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주한미군 철수 이슈보다 다른 뉴스에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방산 수출성과 국방기술 발전,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같은 뉴스들 말이죠. 더욱 이상한 건 한국군의 움직임이었어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면 한국군 수뇌부가 긴급회의라도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평상시와 똑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펜타곤 내부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다른 카드가 있는 건가? 처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만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라는 걸 말이죠. 마치 우리에겐 다른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침묵이 2주째 계속되자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 안에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급증세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관련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맺은 계약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총 계약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육박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엄청나게 늘어났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인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 특히 놀라운 건 한국 무기의 성능 평가였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K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EA7과 성능 비교해서 오히려 우위를 점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됐고요. 더 파보니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원. 이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전략 설계권이 서서히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전략 설계권이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즉,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지 사흘 후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라. 부차관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표면적으론 정례 협의였지만 실제론 정찰 미션이었죠.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민석 대령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군 최신 지휘통제체계 담당자였죠. 브레넌 씨, 우리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 대령의 제안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보통 핵심 시스템은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AI 기반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분산형 네트워크죠. 김 대령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건 실시간 한반도 전체 상황이었어요. 모든 부대의 위치, 무기 상태, 보급 현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AI가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작전안을 제시합니다. 김 대령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가상의 북한 침공 시나리오가 나타났죠. 그리고 3초 만에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3초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군 시스템으로는 이런 분석에 최소 30분은 걸리거든요. 네, 딥러닝을 통해 수백만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학습시켜놨습니다. 김 대령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지휘부가 타격당해도 시스템은 자동으로 계속 작동해요. 블록체인 기반이라 중앙 통제소가 없어도 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운용하고 있어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죠. 한국 국방부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AI 지휘 통제 시스템, 독립적 방어 능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 수출 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브레넌, 이 보고서 정말 사실인가? 밀리 장군이 회의실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믿기 어렵다는 게 역력했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말도 안 돼. 스미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군사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 보호를 받는 나라야.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장군님, 제가 본 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AI가 3초 만에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분산형 지휘체계.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죠. 그건 아마 시연용 가짜 시스템일 거야. 밀리 장군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쇼일 뿐이라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계약 규모를 보세요. 20조 원이에요. 이게 쇼로 가능한 일인가요? 폴란드가 실수한 거겠지. 스미스 차관의 대답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회의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제 보고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하는데 급급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다시 제시했어요. 2024년 95억 달러, 2025년 목표 200억 달러입니다. 이미 세계 9위 수출국이에요. 그래봤자 우리 수출액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 스미스 차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성장 속도입니다. 한국은 연간 5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펜타곤 고위층의 부정은 계속됐어요. 제 한국 방문 보고서가 펜타곤에서 묻힌 지 한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먼저 폴란드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동유럽 안보회의에서 마리우시 브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우리 작전 효율성이 300% 향상됐다.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건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AI 기반 작전 계획 수립 프로그램, 그리고 실시간 전장 상황 분석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들여왔더군요. 더 놀라운 건 독일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한스 밀러 독일 국방연구소 박사가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한국의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우리보다 12배 빠르고 15% 더 정확하다. 독일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 중 하나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노르웨이에서 날아왔습니다. 올레 한센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청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K2 전차 시연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레오파드 2보다 확실히 우수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천국-II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32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건 사우디가 지금까지 단일 무기 시스템에 투자한 금액 중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 18대를 9억 2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레이시아가 미국 F-16 대신 한국 기체를 선택했다는 점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각국의 평가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성능이 더 좋아서 선택한 거였죠.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만 이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한국 무기 도입 소식이 연일 이어지자 펜타곤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번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서울국방연구소의 이정훈 박사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한국 국방 전략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브레넌 씨, 우리가 추구하는 건
비의존 -B 공격 -비승리 전략입니다. 이정훈 박사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무슨 뜻인가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지도 않지만 억지력으로 승리하는 전략이죠.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 하지 않아요.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미국식 사고와는 정반대였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이 박사는 컴퓨터를 켰어요.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AI 시스템은 그들의 준비 단계부터 모든 걸 추적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집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않죠. 대신 그들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요? 완벽한 방어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억지력과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억지력은 공격하면 보복한다는 협박이에요. 우리 방식은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정훈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폴란드가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러시아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러시아가 계산해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힘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없애는 거였죠. 한국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룰을 제안하는 자신감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최고위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어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겠다는 분위기였죠. 브레넌,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 말해봐. 오스틴 장관의 질문에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AI 지휘통제 시스템, 세계적인 방산 수출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 철학을.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몇 분간 계속됐죠. 마침내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충분하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지? 한국이 독립적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저는 이미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단순히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오스틴 장군이 깊이 생각하더니 물어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폴란드 사례를 보세요. 한국 기술과 NATO 시스템이 결합되니까 전체 방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적용하면 그때 한 참석자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역할 전환이 필요해요. 보호자에서 파트너로,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말이죠. CIA 국장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 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평화예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평화 말이죠. 오스틴 장군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브레넌,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AI 기반 국방기술과 평화지향적 억지 전략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하지만 그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날 회의 후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틴 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관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브레넌, 사실 나도 놀랐어.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었던 거지.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한 거예요. 기존의 일방적 보호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정말 괴물이다. 하지만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놀라운 괴물이다. 전쟁 없이 평화를 만드는 괴물,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는 괴물 말이다.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동반자란 서로를 보호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1세기 동맹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여유였고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여는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